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DNA 수수께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이어 박사가 어떻게 DNA 수수께끼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마이어 박사의 개인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세포 속의 시그니처 1장의 일부 내용을 읽어 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어 박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유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던 중에 생명의 기원 전문가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DNA 수수께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술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책이 생명의 기원의 신비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찰스 텍스턴과 월터 브래들리 그리고 라저 올슨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화학 진화론의 실패와 함께 그 대안으로서 지적 설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 설계를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 학술회의에서 비존학계에 많은 반발이 표출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마이어 박사는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술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1985년 젊은 과학자로서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처음으로 DNA 수수께끼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다국적 석유회사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침 몇 년 전에 기름값이 치솟았고 대학에서 물리학과 지질학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면서 나는 탐사 지질 물리학자로서 고용됐었다. 나의 임무는 텍사스 석유업자가 표현했듯이 광야에서 기름구멍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비록 물리학과 지질학 전공 학생이었지만 DNA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정도의 생물학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정보의 설명서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4개의 화학적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여 생물체에서 유전적 형질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처럼 나는 DNA 또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그것이 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나 과정을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85년 2월 10일 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및 철학적으로 부담스러운 질문인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전날 저녁까지 이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학술회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그 도시의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버드의 천문학자가 빅뱅 이론에 대해서 토론하는 남감리교 대학에서의 강의였다. 거기에서 나는 3가지의 큰 과학적 주제,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식의 본질을 다루게 될 학술회의가 그 다음날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학술회의에는 이러한 각각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철학적으로 경쟁적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내 힐튼 호텔로 가서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하는 흥미있는 토론을 청취했다. 나는 많은 교과서에서 읽은 것과는 달리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선도적인 과학 전문가들도 생명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런 전문가들은 그중 많은 이들이 그 주말 달라스에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소위 화학 진화, 즉 어떻게 첫 번째 살아있는 세포가 원시 바다에서 더 간단한 화학 물질로부터 생겨났는가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토론으로부터 신비한 화학적 문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DNA가 그러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핵심적 이유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 토론은 나의 직업적인 삶의 진로를 바꿔놓았다. 그의 말에 나는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됐는데 부분적인 이유는 바로 2월의 그날 내가 처음 직면하게 된 질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표면적으로는 나의 진로 변화가 나의 이전의 관심사를 갑자기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그렇게 보았다. 석유회사의 지질 물리학은 매우 실용적이고 상업적 관련성이 있는 응용과학의 형태였다. 지표면 아래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는 석유와 가스의 발견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기원은 직접적인 상업적 또는 실제적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아주 다루기 어렵게 불가사의 하기까지도 보였던 이론적 질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더 큰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과학적 질문과 발견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학에서 나는 과학적 훈련을 추구하면서 많은 철학 과목들을 수강했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석유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1980년대 즈음에는 석유를 찾는 것은 그 당시로는 최첨단 형태의 정보 기술이었던 정교한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지진파 영상 기술의 사용을 요구했다. 인공 지진파를 지구 속으로 보낸 후에 지구 물리학자는 그 파동이 반사되어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이러한 신호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이용하여 지표면 아래의 그림을 재구성한다. 물론 이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주 많이 의존하였다. 기계 내에서 디지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는가에 관하여 내가 배운 것과 어떻게 디지털 부호가 기계에 명령을 주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내가 배운 것이 생명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의 DNA 속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부호를 덜 신비하게 보이게 만든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좀 더 다루기 쉽고 흥미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내가 생명의 기원 연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수께끼와 왜 DNA가 그것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게 됐을 때 나는 그 주제에 매료되었다. 그 학술에 의해서 분출되었던 논란거리도 나의 강한 호기심을 더하게 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세션에서 과학자들은 DNA에 있는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어떻게 화학물질들이 그들 자신을 배열시켜 암호를 만드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건조한 학문적 토론이었을 것 같았던 것을 극적으로 만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몇몇 과학자들의 반응이었다. 패널에 있던 3명의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의 신비라는 논란거리가 된 책을 유명한 뉴욕의 과학서 출판사를 통해 책은 출판했다. 그들의 책은 최초의 생명이 소위 생명 이전의 숲으로 불리는 원시 바다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행하여진 시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비평을 제공하였다. 이 과학자들, 저자인 찰스 텍스턴, 월터 브래들리, 그리고 라저 올스는 모두 그와 같은 이론들은 최초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게도 패널의 나머지 과학자들, 그 분야에 있어서 모두 전문가들은 이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머지 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텍스턴과 그의 동료들이 DNA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책의 종결 부분에서 제시한 논란거리가 된 새로운 가설이었다. 그들은 DNA에 있는 정보는 지적인 근원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지적 원인으로부터 나왔을지 모른다고 제안했다. 우리의 경험상 정보는 지적인 원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DNA에 있는 정보는 쓰여진 언어나 컴퓨터 암호로 표현된 정보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DNA 안에 있는 정보의 존재는 지적 원인을 가리킨다고 그들은 제안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암호는 프로그래머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 논쟁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패널에 있던 다른 과학자들은 평소답지 않게 방어적이고 적대적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러셀 두리틀 박사는 생명의 저자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실험의 진전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직접 그것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패널에 있던 또 다른 과학자로서 텍스턴의 가설을 선호했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인 딘 캐년이 그런 실험을 많이 수행해 왔던 선도적인 생명의 기원 연구자라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았다. 두리틀은 그들의 학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과학자를 무언의 관습을 위반한 건방진 자들로 간주했던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새로운 책의 저자들이 지적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 역시 명백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대담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를 방어하려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설명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방어자들은 새로운 비판의 타당성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방진 자들이 너무 빨리 포기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나는 마음속 깊이 강한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곳을 떠났다. 만일 그 문제의 과학적 상태에 대한 나의 느낌이 정확하다면, 즉 만일 최초의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인정되는 또는 만족할 만한 이론이 없다면, 그리고 진화론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어떤 것이 이 신비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단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중 나선형 모양을 가진 DNA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우리는 뮤직비디오와 현대예술로부터 과학 다큐멘터리와 형사재판에 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나선을 본다. 우리는 DNA 테스트가 유무죄 그리고 먼 친족 관계의 관련성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DNA 연구가 많은 질병을 연구하는 데 열쇠를 쥐고 있으며 DNA 조작은 식물과 동물의 모습을 변경시키며 식량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들 대부분은 대략적으로 DNA가 무엇이고 DNA가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처음에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을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